이번에는요.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진으로 준비했는데요. 한 명씩 사연들이 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인물은 이낙연 전 총리. 지금 저 국회의원 당선인신 분이 됐죠. 왜 나왔을까요, 사진이요? 기사 보겠습니다. 이낙연 당선인 22명과 식사 정치. 밥을 먹는데 정치다. 그죠? 국회의원들이 누구하고 밥을 자주 먹는다. 이게 사실 정치 활동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NY계 세력 하나. NY는 이낙연, 낙연. 이거 이제 약자죠. NY계. 뭐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네요. 여기 보시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8월에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죠. 근데 이제 전당대회 앞두고 뭔가 움직임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측 순수하게 축하하는 자리다.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 스타일이 뭐 조직에 몸바치거나 뭐 조직을 막 꾸리거나 이런 스타일 아닙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그게 아닌 게 아닌 것 같은데라고 또 보는 거예요, 지금. 당권 도전 놓고 당내 의견 갈려. 그러니까 당대표를 도전해야 된다는 측과 그거 해서는 안 된다는 측이 있는 거죠. 뭐 경험이 필요하다는 측과 뭐 실이 더 많을 거라는 측.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낙연 총리가 최근에 본인이 이 총선 기간에 후보들의 후원회장을 맡았어요. 본인도 출마했지만. 근데 꽤 숫자가 한 30여 명 되는데 그중에서 당선되신 분, 당선 안 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과 다시 만나서 뭔가 식사하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민주당 당선인 가운데 이낙연 전 총리가 후원회장을 맡았던 인물들이 또 이렇게 표로 정리가 돼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니냐, 세력화 움직임 아니냐, 뭐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다음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낙연 싱크탱크 만든다. 차기 대선 레이스 신호탄. 싱크탱크. 앞에 기사보다 조금 더 뭔가 더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요. 각계 전문가 100명 규모로 꾸려서 곧 출범할 것이다. 이 싱크탱크에는 각계 전문가도 들어가지만 현역 의원들도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내용이 좀 실려 있습니다. 뭔가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요 내용에 대해서요. 조대진 변호사와 이종근 평론가는 질문을 제가 좀 미리 드렸어요. 지금 사실 이낙연 총리와 관련된 거는 민주당의 당권, 그 이후에 대권, 과연 이낙연 총리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게 궁금한 건데 당내 주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친문이 있습니다. 민주당 내 친문. 뭐 친문이 있다 없다들 얘기하지만 그래도 밖에서는요. 친문이 주류라고 보고 있는데 과연 그 주류 세력은 이낙연 전 총리를 어떤 시각에서 보고 있을까? 그걸 좀 추정해달라고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쓰신 분은 앞에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사죠. 지지율 대선 주자 지지율을 하면 단연한 앞서는 게 나타나고 있니까요. 그래서 먼저 보면은요. 두 분께 질문 드렸는데 먼저 조대진 변호사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지금 그 시각을? 그 대통령 선거가 많이 남았죠. 예. 상당히 많이 남았고 대통령 선거라는 게 뭐 한두 달 아니 몇 달 안에 또 후보가 그 지지율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예. 지금까지는 이낙연 그 당선인의 지지율이 지금은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예. 근데 하지만 지금 그 민주당 내에 있는 친문 세력들 그리고 뭐 그 친문이라고 주류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낙연 총리를 문재인 대통령의 그 마음을 다 읽을 수 있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그 적임자라고 그 교감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은 높지만 예. 그 얼마든지 친문에 관련돼서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면 예. 밀릴 수도 있고 양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 반드시 지금부터 대통령의 후보로서 독주 체제를 하기에는 조금 모자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대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과 관련해 민주당 내에서 차선책일 수 있다. 네, 그렇게 그렇죠.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든든한 백업 요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백업 요원이요. 네. 이낙연 전 총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은 무슨 소리? 지금 내가 지지율이 얼마인데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요. 자, 이종훈 평론가는 구원투수라고 쓰셨습니다. 네. 해석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전 투수는 따로 있는 거죠. 아, 역시 비슷하네요. 예,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투수가 예. 좀 준비 중인 상태에서
당장 지금 뭐 어찌됐건 경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그것도 잘 해내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구원투수로 이제 이낙연 전 총리를 활용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도 어찌됐건 구원투수로서 역할을 잘했죠. 네. 구원투수 역할을 잘하면 이제 주전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꽤 찰 수도 있는 그럼 지금 겁니다. 주전까지 갈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하기에 달린 거죠. 아직 그리고 모르는 거네요, 그럼. 그야말로 주전투수급이 어떻게 선정되느냐, 주전투수급을 찾는데 못 찾는다라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구원투수를 그냥 주전투수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자, 그 상황을 지금 이낙연 전 총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뭔가 움직임이 그런 거를 의식한 움직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도 자기 자신의 상황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당내 조직 기반이 약하다는 거 잘 알고 있고 당은 역시 친문 중심으로 돼 있다라는 걸 잘 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른바 이제 NY계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는데 NY계를 만드는데 이제 돌입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제가 보기에는 차기 전당대에 출마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당대 출마가 그러니까 그래서 당권을 도전할 가능성도 그렇죠. 있다고 그러니까 보시는 거죠. 당권을 한번 거치면서 자기 조직 기반을 당내에 만들고 그거를 통해서 구원투수에서 주전투수로 좀 발돋움해가는 그런 경로를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사실은 전문가들이 보면 아마 누구나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낙연 총리가 지금 가는 길이 굉장히 교과서적인 그냥 어떻게 보면 매뉴얼대로 지금 움직여가고 그러니까 전례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이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 같은 것 같아요. 차선, 구원투수. 그러면은 조대진 변호사의 차선은 최선이 있다는 소리고 이종훈 평론가의 구원투수는 주전투수가 있다는 건데 그럼 궁금해지네요. 누가 주전이고 최선일까요? 그럼 조대진 변호사는 누굽니까? 누구는?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그리고 또 친문이 마음속에 담아두는 뭐 명백하게 이제 특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모아질 거라고 생각이 아직은 됩니다. 안 보이는 겁니까? 아직은 안 보이는데 그 사람의 종점이 결국에는 또 이낙연 총리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이낙연 총리가 그 친문이라든지 국민의 마음을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그대로 그 정책을 계승할 정도의 적임자로는 보이지 않지 않나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는 누굽니까 주전은? 글쎄요. 아직까지 조국 전 장관 카드는 살아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영심 교수 관련한 지금 재판도 진행 중이고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 상황이긴 한데 그 모든 악재가 정리된다라고 한다면 조국 전 장관도 여전히 유력한 카드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친문계에서 또 추가로 지금 다른 주자를 찾아 나설 수도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김경수 경남지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번에 양산에서 그 당선돼서 올라온 김두관 당선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후보군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주전으로 좀 뭔가 스카우트를 하려는 것 같으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주전이 될 가능성이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좀 여러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구락 교수님. 뭐 잠깐 두 분 말씀 중에 나왔는데 8월에 전당대회가 있어요. 당장 이낙연 총리가 뭔가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당권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당권은 이번에는 접고 대선으로 바로 갈 것인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당권으로 가면 한 7개월짜리 당대표를 하는 거죠. 1년 전에 그만둬야 그렇죠. 되니까요.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짧은 거 아니냐. 그럴 바에 그냥 대선으로 직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목소리도 있긴 한데 저는 당권을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당권으로 가든 안 가든 사실 지금의 민주당을 대표하는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이낙연 위원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의 좋은 일, 나쁜 일이 다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럴 바야 책임을 지고 당을 이끌어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그 힘으로 대선에 어떤 뭐 우리가 경선에 들어가야 되는 과정이라 그러면 그 프리미엄이 분명히 당대표한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 그러면 당대표를 안 거칠 이유가 저는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임 변호사, 사실 이낙연 전 총리가 얼마 전에 이천 화재 참사 유족들과 관련해서 뭐 어떤 이렇게 오고 가는 말 속에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비판을 좀 받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뭐 좀 흔한 말로 이제 모양새가 조금 구겨졌다 뭐 이런 평가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 뭔가 움직임이 있습니다. 당내 기반이 그동안 약하다는 지적 계속 받아왔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좀 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NY계의 세력화. 근데 결국 이게 되냐 안 되냐?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은
실제 조금 전에는 뭐 구원 투수다, 예. 차선책이다라고 예, 얘기를 하지만 그럼 최선책과 그럼 선발 투수가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에 있었어요. 이낙연 그 전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아.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그 정치 같은 경우에는 자석 같아서 이게 구심력이 그 짚혀지면은 결국 그 구심력을 가지고 계속 굴러가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예. 특히 거기다가 지금 이제 다가오는 이 그 여당의 그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당 대표로 한다고 하면은 결국 거기에 힘이 확 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총리로서의 국정 경륜 그리고 또 여당의 대표까지의 프리미엄 이런 예. 게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차선책이 아니고 최선책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렇다고 예.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죠? 어. 정치인들은 결국 권력과 미래의 힘을 보고 지금 예. 밀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현재 이낙연 총리로서는 어떻게 보면 돌직구를 던지고 정면 돌파를 하는 그런 이미지를 좀 갖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예. 취지에서 제가 봤을 때는 다가오는 이 민주당 내의 어떤 예. 이 전당대회 출마할 가능성 굉장히 높고 그것을 예. 통해서 어떻게 보면 대선 주자로 확실하게 발돋움하려고 하는 의중이 최근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당장 민주당 내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의 당권 도전,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는 여부를 두고도 의견들이 좀 갈리고 있거든요. 보는 시각 다르고. 아무튼 비전을, 미래가 있는 어떤 정치인에게 많은 사람들이 보인다. 뭐 이거는요. 우리나라 정치사에 보면 늘 그랬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래서 아까 기사도 그런 움직임의 맥락에서 지금 뭔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물 보겠습니다. 주영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실, 대통령 경호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죠.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호위무사 청와대 경호처장 전격 교체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어떻게 보면 갑자기 나온 거예요, 인사가요. 예상이 잘 안 됐어요. 물론 알고 계신 분도 있었겠지만 언론에서는 전혀 포착이 못 닥쳤습니다. 그런 경우 대개 통상 언론들이 깜짝 인사, 돌발 인사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제가 그랬습니다. 주영훈 경호처장 3년 만에 물러났는데요. 이 주영훈 처장은요. 문재인 대통령과 굉장히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죠.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땐 봉하마을 경호도 담당했고요. 그 이전에 참여정부 때도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고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 경호까지 맡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각별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갑자기 어제 인사가 났어요. 그래서 이유가 궁금한데 일단 본인이 좀 오래 했다. 그리고 총선 전부터 본인이 좀 그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좀 설명이 좀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또 이런 이유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호처 적폐청산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적잖은 잡음이 좀 있었다. 뭐 그거에 대한 부담 아닌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후임에 유현상 차장을 내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승진 인사가 되겠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신임이 두터웠던 주영훈 경호처장 교체.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묻고 있지만 답은 뾰족하게 몰라요. 그냥 추정입니다. 그 무슨 추정인지 좀 보겠습니다. 사실 주영훈 처장이 그동안 몇 가지 약간의 논란거리들이 있었어요. 그 내부에서 어떤 일과 관련돼서 뭐 여기 뭐 이렇게 적혀 있죠. 뭐 이런 건데 뭐 명확하게 확인은 되지는 않고 있지만 논란이었어요. 그리고 그간 뭐 이따 논란 불거졌고 청와대 교체 이유는 내부 조직 혁신이다. 그럼 이 설명은 주영훈 처장 가지고는 혁신이 부족하다는 뜻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많이 했다라는 뭐 오래 근무했다는 이런 뜻도 됩니다. 일부는 5년 임기 채울 줄 알았는데 의외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혹시라도 흔들릴까 봐 첫 공채 출신으로 처장을 발탁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좀 사진도 봐주시죠. 이게 이제 과거 사진인데 이렇게 사진에 등장할 수 있는 관계죠. 이 사진만 봐도 얼마나 가까웠는가. 여기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있고요. 여기 문재인 대통령 있고 뒤에 딱 자리잖아요. 이게 봉하마을 당시 이런 모습으로 보인다. 봉하마을인가요? 아니면 청와대입니까? 조대진 변호사 어디 같아? 이 사진 배경은요? 봉하마을 같습니다. 봉하마을 같죠? 예. 거기서 이렇게 같이 자리한 모습인데 뭐 이런 관계였는데 이번에 교체가 되니까 또 관심을 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모르죠. 왜 그랬는지는. 설명이 이렇게 자세하지 않았으니까. 김건학 교수님은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주영훈 처장의 인사를 우리가 이렇게 작게 뭐 내부적인 문제로 이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청와대 전체 인사의 흐름 속에서 인사 개편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총선이 이미 끝났고 남은 2년이 이제 이 하나의 특정해가지고 해야 되는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청와대 인사 개각 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제 시작되는 것에서 제일 먼저 주영훈 처장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4.15 총선 이전부터 사실은 사의 표시가 있었고 거의 대부분의 정권에서 한 중간 부분에서 처장의 교체가 있는 있었어요. 경우가 흔하다. 뭐 이런 거라고 한다 그러면 단순히 이 주영훈 처장의 어떤 인사 이유가 개인에게 있다기보다는 전체 어떤 인사 개편의 차원에서 우리가 좀 바라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피로도도 있었을 것 같고 워낙 경무잖아요, 사실은 이 경호처 근무라는 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청와대의 뭔가 좀 인사에 대한 어떤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셨네요. 최윤정 변호사는 뭐 또 분석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보통은 이제 조직을 개혁을 할 때는 외부에서 수혈을 수장을 하는 것이고 내부적인 안정을 할 때는 내부에서 발탁을 하는 어떤 그것이 기본적인 인사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얘기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내부적인 혁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후임을 내부에서 특히 이제 공채로 되신 분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내부 승진 인사를 했다는 것은 혁신하고 개혁하기보다는 내부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안정하고 다독이려고 하는 그런 인상이 강한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 승진을 좀. 그리고 사실은 이 주영훈 처장과 새로 내정된 이 경호처 차장의 경우는요. 연령 차이가 한 10살, 10살 64세에서 정도 54세로 납니다, 10년 사실은. 정도 쑥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시다시피 그 대통령 경호실장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 때는 장관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 때 나오시면서 이거를 차관급으로 격하시켰는데 그 급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자리가 주는 역할이 얼마나 그 중요합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 원수에 대한 그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직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의 그 자리가 주는 무게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내부적으로 지금 계속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여직원을 개인 가사 도우미로 썼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여러 가지 내부적인 그 얘기가 있었고 특히 이제 인사에 있어서 내부적인 불만이 있었다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아마 그런 것 연장선상에서 내부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다독이려는 의상이 굉장히 강한데요. 사실 뭐 청와대에서 그 나타내고 하는 그런 외면적인 인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그 조직 혁신이나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알지 못하는 내부적인 여러 가지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 것은 제가 봤을 땐 강하게 추정되는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설명은 뭐 근무 기간이 좀 꽤 됐고 본인이 원했고 내부적으로 어떤 뭐 좀 승진도 시키고 뭐 이런 거라 취지인데 글쎄 워낙 뭐 측근으로 이제 간주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좀 관심이 됩니다. 뭐 사실 별거 없는데 언론이 민감하게 반응한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언론이 모르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으로 좀 비춰지고 있습니다.